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가 나한테 빌린 돈 있는 거 알죠?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시동생 아가씨가 던진 그 한마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나는 그만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50년. 반평생을 함께한 남자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 그 한마디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빌린 돈이라고? 내 평생 나는 남편과 함께 검소하게 살았는데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잎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정 속 그는 옅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편하겠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 밤낮을 울다 지쳐 이제는 눈물도 말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안까지 들어오세요. 기계적으로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언니. 시동생 미선이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응, 아가씨. 왔구나. 새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조문객들이 계속 오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5분만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복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새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미선이가 팔짱을 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오빠가 나한테 빌린 돈 있잖아요. 빌린 돈? 3년 전에 8천만 원. 우리 오빠가 나한테 빌려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가 모르셨어요? 우리 오빠가 3년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미선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차용증도 있어요. 우리 오빠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그러게요. 왜 새언니한테는 말 안 하셨을까요? 미선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새언니가 갚아주셔야죠.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8천만 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 그런 돈을?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 그의 안경이 놓인 탁자.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천만 원. 도대체 남편이 왜 아가씨한테 돈을 빌렸을까요? 남편은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돈 빌리는 것 같은 건 평생 한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미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미선이 남편 재혁 씨도 함께였습니다. 들어와. 실례합니다, 형수님. 재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언니,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할 게 많잖아요.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 우리 오빠가 빌린 돈이요. 언제 갚아주실 건지 정해야죠. 그건 천천히 해도. 새언니, 우리도 급해요. 재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8천만 원이에요, 8천. 알아. 그런데 새언니, 혹시 우리 오빠한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선이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에요. 여기 봐요. 미선이가 내 앞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차용증. 본인 박철수는 김미선에게 금 8천만 원을 차용함.
상환 기일 2024년 12월 31일. 일시 2021년 6월 15일. 차용인 박철수. 나는 그 차용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리고 그 밑에 찍힌 도장. 이게 정말 당신 거예요? 새언니, 보시다시피 우리 오빠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상환 기일이 작년 말이었는데 우리 오빠가 안 갚으셨잖아요. 미선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빠 없으니까 새언니가 갚아주셔야죠. 아가씨,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새언니가 모르셨다고요? 재혁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말이 돼요? 부부가 8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돈을 빌리는데 배우자가 몰라요? 혹시 새언니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통장 관리 새언니가 하셨잖아요. 당연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미선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돈 안 갚으려고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아가씨,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미선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용증까지 있는데 뭘 더 바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새언니, 다음 주까지 갚아주세요. 미선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우리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소송 걸 거예요. 차용증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죠. 미선이와 재혁 씨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어떻게 갚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정말 남편이 빌렸을까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꺼내 펼쳐봤습니다. 연금 통장, 예금 통장, 적금 통장. 3년 전, 2021년 6월, 차용증에 적힌 날짜를 기억하며 통장을 넘겼습니다. 2021년 6월, 입금 연금 280만 원, 출금 관리비 15만 원, 출금 생활비 80만 원, 출금 병원비 12만 원, 8천만 원 같은 큰돈 출금은 없는데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금액의 출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해. 나는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모두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6월, 6월 3일 병원 검진, 6월 10일 준호 생일, 6월 15일. 그 날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날짜가 6월 15일인데 8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돈을 빌렸다면 수첩에라도 적어두지 않았을까요?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빌렸던 걸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25살의 나. 야, 정말 예쁘다. 너 진짜 시집 잘 가겠어. 친구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너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고 완전 미인이야. 25살의 나는 정말 예뻤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당시로선 제법 똑똑한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중매 들어온 거 어떻게 할 거야? 글쎄, 공무원이래. 안정적이긴 한데. 안정적이면 됐지.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이 최고야. 나는 그렇게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저도요. 우리는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첫인사 날.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굴은 예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몸은 약해 보이네. 애 낳을 수 있겠어? 네. 아니, 요즘 애들은 너무 마른 애들이 많아서. 며느리는 건강해야 손자 낳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처신사인데 벌써 손자 얘기를. 그리고 시집 와서는 화장 좀 그만해. 며느리가 너무 꾸미고 다니면 시댁 망신이야. 아, 네. 아침엔 5시에 일어나서 밥 지어야 해. 우리 아들 아침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 하거든.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규칙을 나열했습니다. 그때 시동생 미선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새언니네요. 16살의 미선이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응, 인사해. 네, 새언니야. 안녕하세요, 새언니. 그래, 반가워. 아가씨. 미선이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별로네.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 미선이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별로라고? 결혼 후 첫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응. 시어머니가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됐어, 먹어. 이제 시작인데 뭐.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나도 밥 줘. 응, 그래, 아가씨. 근데 새언니 화장 안 하니까 완전 다르게 생겼다. 어머, 새언니 원래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어? 어제는 예뻐 보였는데. 미선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하다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댁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빨래하면 어떡해? 다시 해. 방 청소 이렇게 대충 했어? 구석구석 닦아. 쌀독에 손 넣을 때는 나한테 허락받고 넣어. 쌀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퍼가. 나는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셔.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 참으라고. 나도 사람인데.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혼자 참았습니다. 20년 전 미선이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새언니, 축의금 얼마 낼 거예요? 글쎄, 50만 원 정도? 겨우요? 우리 오빠 공무원인데 그것밖에 못 내요? 미선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새언니네는 항상 그렇게 쪼들리게 살아요? 우리 고모부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100만 원씩 내신대요. 역시 사업가는 다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쪼들린다고?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쪼들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눈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까지 아가씨는 나한테 8천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정말 빌렸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준호는 38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모가 전화했던데? 그래. 엄마, 진짜 아빠가 고모한테 돈 빌렸어? 나도 잘 모르겠어. 너희 아빠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럼 확인해 봤어? 아직. 엄마, 차용증까지 있다면서. 그럼 진짜 빌렸나 봐. 준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우리 집에 돈 얼마나 있어? 준호야, 그게. 엄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걱정돼서 그래. 아빠가 고모한테 빚 남겼으면 나한테도 영향 오잖아. 혹시 엄마가 아빠 통장 확인 안 한 거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고모가 그러던데. 엄마가 통장 확인도 안 하고 모른 척 한다고. 그건 고모가. 엄마, 차용증까지 있는데 뭘 더 확인해? 그냥 갚아.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빚이면 당연히 엄마가 갚아야지. 법적으로도 그렇잖아. 준호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너희 아빠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게 말이 돼? 8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빌리는데 배우자가 몰라? 엄마 혹시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면 돈 안 갚으려고 시침이 떼는 거야? 준호야, 엄마가 언제 그랬어? 나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그래, 알아. 근데 지금은 아빠 빚 문제잖아.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지. 시도 또 계속 습니다. 엄마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나도 고모도 다 확인해야 해. 엄마 내일까지 아빠 통장 전부 확인해. 나도 같이 볼 거야. 준호야. 그리고 고모한테 사과해. 차용증까지 있는데 왜 안 갚는다고 그래? 준호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쿵. 또다시 문 닫히는 소리.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다들 나만 의심해? 아들도 아가씨도 모두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까. 남편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정말 내가 몰랐던 걸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해.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려고요. 네,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여기요. 나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행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시니까 조회 가능하시네요. 어느 기간 거래 내역 필요하세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요. 전부 다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행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3년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큰 금액 출금 내역 찾으시는 거예요? 네.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이요? 행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그 정도 금액 출금은 없으시던데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행원이 화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역시 없네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출금이 500만 원이에요. 작년 여름에 가전 사신 거. 8천만 원 같은 큰 금액은 출금 내역이 전혀 없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없다고? 혹시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셨을 수도 있나요? 고객님, 남편분 명의 계좌가 이 은행에 3개 있는데 전부 확인해 봤어요. 모두 없으세요. 혹시 다른 은행 계좌도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 평생 이 은행만 썼어요. 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8천만 원 출금이 없다고. 그렇다면 차용증은 대체 뭘까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출금 내역이 없어. 그렇다면 남편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차용증이 있을까요? 그것도 남편 도장과 서명까지 찍힌 차용증이. 뭔가 이상해.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모두 열었습니다. 도장. 남편이 쓰던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도장이 차용증에 찍힌 건가? 나는 도장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장 옆면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래 안 쓴 것 같은데. 남편은 이 도장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는 대부분 서명으로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3년 전 차용증에 어떻게 이 도장이 찍혔을까? 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저녁. 나는 홀로 앉아 거래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2021년 6월. 차용증에 적힌 날짜. 그날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6월 15일. 입금 없음. 출금 없음. 아무 거래도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분명 뭔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 이체든 현금 출금이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차용증이 가짜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남편 도장이 찍혀 있는데, 서명도 있는데. 하지만 돈거래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줬다는 거지?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여보, 내가 죽으면 동생한테 조심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니,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알고 계셨을까요? 아가씨가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걸.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나도 싸울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차용증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남편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났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것. 50년 전 아버지가 주신 통장. 그래. 이제 그걸 꺼낼 때가 됐어. 나는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서랍. 그 서랍 밑바닥에 낡은 천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통장. 50년 전 결혼하던 날 아버지가 쥐어주신 통장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아.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집 가면 힘들 거야. 아버지.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해.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아버지가 내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진 않지만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아버지, 이걸 어떻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는. 네? 딸아, 여자는 자기 돈이 있어야 해. 그래야 무시 안 당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살아라, 내 딸. 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금액 500만 원. 당시로선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50년간 그냥 두었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이제는 손가락으로 통장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복잡한 이자 계산 내역들. 마지막 페이지. 잔액 4억 8,700만 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50년 동안 쌓인 복리 이자. 나는 이 돈이 있다는 걸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는 평생 그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아가씨가 왜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는지, 왜 평생 나를 깔보며 살았는지. 그들은 내가 돈 없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았어. 나는 가난하게 살아준 거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나는 차용증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차용증에는 2021년 6월 15일에 8천만 원을 빌렸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은행 거래 내역에는 그날 아무 거래도 없네요. 맞아요. 출금도 이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합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다면 반드시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건.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용증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조라고요? 네. 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차용증을 위조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 도장이 찍혀 있어요. 서명도 있고요.
도장은 훔쳐서 찍을 수 있고 서명은 다른 문서에서 따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필적 감정과 도장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적 감정이요? 네. 차용증의 서명이 정말 고인의 것인지 전문가가 감정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평소에 쓰시던 서명 샘플도 필요해요. 서명 샘플이요? 네. 은행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거요. 비교 대조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조였을 수도 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서명한 서류들, 은행 계약서, 보험증서, 연금 서류 모두 꺼내 모았습니다. 이걸로 비교하면 되겠지. 그리고 차용증 원본. 아가씨한테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나야. 아, 새언니. 무슨 일이에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차용증 원본 좀 볼 수 있을까? 왜요? 확인 좀 하려고. 확인은 이미 다 하셨잖아요. 우리 오빠 도장이랑 서명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새언니, 혹시 지금 트집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미선이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용증 진짜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새언니, 언제까지 갚아주실 건데요?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정리 중이야. 정리요? 뭘 정리해요? 미선이가 비웃었습니다. 혹시 돈 없으세요? 그럼 집이라도 팔아야죠. 우리 8천 받을 때까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아두세요. 미선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용증 원본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날 오후 아들 준호가 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나 고모한테 연락받았어. 그래? 고모가 엄마가 계속 버틴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준호야, 엄마가 확인해봤는데. 확인은 무슨? 차용증 있잖아.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팔아서라도 갚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소송당해. 준호야, 잠깐만 들어봐. 엄마가 은행 거래 내역 확인했는데.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돈 갚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 나도 체면 있어요. 고모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집이 빚 안 갚는다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혼자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갚아요. 제발. 준호야. 나간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준호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쿵.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날 믿지 않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랬어.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다시 한번 남편의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의 서명은 고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정말요? 네. 전문 감정사가 확인한 결과 누군가 다른 문서에서 서명을 따서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게 위조입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그리고 도장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요. 도장도요? 네. 도장 날인 시기를 분석했는데 2021년이 아니라 최근입니다. 최근이라고요? 네. 정확히는 약 2주 전.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로 추정됩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가씨가 남편 돌아가신 후에 도장을 훔쳐서 찍었구나. 고객님, 이제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차용증 원본은 저희가 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조였어. 아가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걸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문을 열자 미선이와 재혁 씨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새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미선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8천 갚지 않으면 우리 소송 들어갑니다. 들어와. 소송 들어가면 새언니 더 손해예요. 이자까지 물어야 하니까.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새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갚을 건가요, 말 건가요? 미선이가 팔짱을 끼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가씨, 이거 먼저 봐. 뭔데요? 은행 거래 내역서야. 3년치. 미선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왜요? 2021년 6월 15일 봐. 그날 우리 남편 통장에서 8천만 원 출금된 적 없어. 아니, 그날뿐 아니라 3년 동안 그 정도 큰돈 출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아가씨한테 8천을 빌려줬겠어? 현금으로 줬을 수도 있잖아요. 미선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나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현금을 인출했는데? 거래 내역에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봐.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서야. 필적 감정서? 차용증에 있는 서명, 우리 남편 것이 아니래. 거짓말. 전문 감정사가 확인한 거야. 누군가 다른 서류에서 서명을 따온 거라고.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나는 도장 감정서를 꺼냈습니다. 도장 날인 시기. 2021년이 아니라 2주 전이래. 우리 남편 돌아가신 직후. 아가씨, 장례식 때 우리 집 서재 들어갔었지? 미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이건. 변호사님도 보세요. 차용증은 위조예요. 나는 일어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가씨, 너 우리 남편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가짜 차용증 만든 거지? 새언니, 남편 도장 훔쳐서 찍고 서명은 다른 데서 따왔지? 새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년 동안 난 니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 가난하다고 쪼들린다고 비웃었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참았어. 가족이니까. 새언니. 근데 너는 우리 남편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없는 빚까지 만들어냈어. 나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미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새언니, 우리. 나가. 그들이 나간 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말했어. 50년 만에 나는 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 나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엔 미선이와 재혁 씨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하시죠. 미선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빌려갔고 차용증이 그 증거입니다. 증거는? 차용증 원본이 있습니다. 판사가 차제시도 똑의 속용증을 살펴봤습니다. 고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군요. 네, 재판장님. 원고 측 반박하시죠. 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위조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고인의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2021년 6월 15일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를 보십시오. 그날 고인의 계좌에서 8천만 원 규모의 출금은 없었습니다. 피고 측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던데요. 재판장님,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어디선가 현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거래 내역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전후 6개월간 고인의 모든 계좌에서 큰 금액의 현금 인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차용증의 서명은 고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문서에서 서명을 복사하여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도장 감정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감정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도장 날인 시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이 아닌 최근, 정확히는 고인 사망 직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 고인의 장례식 당일 피고가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갔습니까? 거실과 화장실 간다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복도 어디로 통합니까? 서재로 통합니다. 고인의 도장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서재 책상 서랍입니다. 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까? 아니요, 열려 있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장례식 당일 고인의 서재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때 도장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미선희를 쳐다봤습니다. 미선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답하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쾅. 첫째,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위조된 문서로 인정됩니다. 둘째, 고인과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피고는 사문서 위조죄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넷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다. 50년 만에 나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미선희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새언니, 놓으세요. 새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돈이 너무 필요해서 고모부 사업이 안 되고 애들 학원비도. 아가씨. 나는 미선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돈 필요하면 일을 하든 대출을 받든 해야지. 죽은 사람 이용해서 사기를 쳐? 새언니. 나도 평생 힘들게 살았어. 시댁 눈치 보며 무시당하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참았어. 가족이니까. 새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새언니. 미선희가 울부짖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밝게 인사합니다. 커피 내리는 향기가 가게에 퍼집니다. 카페 이름은 영숙의 정원. 내 이름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나는 내 꿈을 이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춥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앉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남편, 고마워요. 당신도 날 지켜줬다는 거 알아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준호야. 엄마, 카페 대박이네. 손님 정말 많아.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 이거. 준호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엄마. 나도 엄마 말 안 믿고 고모 편 들어서. 정말 바보 같았어.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엄마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아쉬웠던 거지. 내가 엄마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믿어서. 나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 너도 배웠을 거 아니야. 응. 정말 많이 배웠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약속할게. 그래, 고마워. 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손자는 잘 있어? 응, 요즘 말 정말 많이 해. 다음에 데려올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리문 밖에서 서성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선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새언니, 들어와. 미선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마실래? 응. 나는 커피를 내려 미선이 앞에 놓았습니다. 새언니 카페 정말 예쁘다. 고마워. 새언니 나.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나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후회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미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오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새언니한테도 미안해. 나 벌금도 다 냈어. 위자료도. 미선이가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새언니, 나 용서 안 받아도 돼. 그냥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달라고 온 거야. 나는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응. 나도 미안해. 네? 내가 좀 더 강했으면 너도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무시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너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지. 새언니. 나도 내 잘못이 있어. 너무 참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아가씨. 나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적어도 지금은. 알아.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였어. 죽은 사람까지 이용한 거잖아. 미안해.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건 알겠어. 새언니.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나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고마워, 새언니. 미선이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새언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도. 미선이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카페.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거리를 밝혔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맛입니다. 할머니. 손자가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자. 어서 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어머, 우리 손자 최고네. 나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네. 응, 요즘 단골이 많아졌어. 대박이다, 엄마. 완전 성공했네. 준호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손자에게 쿠키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그래. 할머니가 만든 거야. 할머니는 뭐든 다 잘해. 손자의 맑은 눈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거야. 거짓말 없는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해가 집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 하지만 이곳이 내 성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나는 발코니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우리 더 당당하게 살아요. 나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숙. 가난하게 산 여자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준 여자. 무시당한 여자가 아니라 참아준 여자.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사는 여자. 50년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내 꿈으로 삽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았던 순간,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순간, 또는 누명을 쓰고 억울했던 경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